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면 차라리 가지 않겠어요.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는 완벽하게 일본의 하위 문화가 된 나라라며 한국행을 거부하던 프랑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그녀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으로 향한 대다수의 학생들과는 달리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열정적인 한국 알림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사는 17살 여고생 클레르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그날 그 수학여행 공지를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을 비추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작 학교의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그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저 평범한 17살 여고생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범한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반에서 늘 1,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자 가끔은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진지해라는 놀림을 받던 책벌레였으니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죠. 아침부터 교실은 시끌벅적했어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춤을 따라 추고 있었죠. 저는 늘 그랬듯이 책상에 앉아 세계사 교과서를 읽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근현대사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클레르, 또 공부야. 제 짝꿍 마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마리는 제 정반대 성격의 아이였죠. 늘 긍정적이고 활발했지만 가끔은 너무 충동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리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어요. 넌 어디로 갈 거야? 마리의 질문에 저는 교실 앞쪽의 게시판을 바라봤어요. 2024년 봄학기 아시아 문화 탐방, 일본 한국 선택제라고 쓰여진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일본 측에는 화려한 벚꽃과 후지산, 화려한 도쿄의 야경이 인쇄되어 있었고 한국 쪽은 그저 흐릿한 궁궐 사진 하나가 전부였어요. 당연히 일본이지.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다들 일본 가는데 굳이 한국은 왜 가야 해? 그 순간 마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평소에 밝은 미소 대신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근데 나 이번에 한국 가기로 했어.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마리는 서둘러 설명을 이어갔어요. 있잖아. 우리 작은아빠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셨대. 그런데 거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마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츠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교환 교사셨는데 우리 학교의 아시아 문화 프로그램을 총괄하시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가끔 수업 중에 보이시는 날카로운 시선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문화 탐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특히 일본 코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아시아의 정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한국도.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나쁘진 않지만. 그 순간 마리가 제 옆에서 살짝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미츠오 선생님의 말씀에 숨겨진 뉘앙스가 불편했어요. 마치 한국이 일본의 그림자처럼 열등한 모방국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거슬렸죠. 사실 우리 학교는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변해왔어요. 일본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복도마다 일본 문화 홍보 포스터가 가득했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문화 수업도 대부분 일본 전통 놀이나 다도 체험이었고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저는 우연히 앙드레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앙드레는 평소 과학실에서만 볼 수 있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여행 경비 계산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앙드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 한국 가야 할 것 같아. 일본은 너무 비싸. 그러면서 앙드레는 자신의 계산 노트를 보여줬어요. 일본 코스는 한국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죠. 게다가 앙드레의 집은 편부모 가정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츠오 선생님이 장학금을 제안하셨어. 앙드레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일본에 가면 전액 지원해 주신대. 근데 앙드레의 말끝에 담긴 망설임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일본행을 강요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빠의 서재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책장 구석에 꽂혀있는 낡은 앨범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1950년에서 195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클레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가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어요.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깊은 주름이 아빠의 이마에 선명했죠.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내 할아버지의 앨범이란다. 한국 전쟁 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앨범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죠. 이 사진 속 소년이 바로 할아버지를 살린 아이란다.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전쟁 중에 할아버지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소년의 가족이 할아버지를 숨겨주고 치료해 주셨지. 목숨을 걸고.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정신과 끈기를. 그리고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선 그들의 놀라운 발전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나 보구나.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말이었어요. 클레르, 나 어제 잠도 못 잤어. 마리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일본 문화만 배우고. 마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뒤에서 앙드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고민했어. 앙드레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장학금은 솔깃했지만 뭔가 이상해. 마치 우리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것 같아. 저는 그때까지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미츠오 선생님의 강요가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나 한국에 가볼래. 제 말에 마리와 앙드레가 놀란 듯이 쳐다봤어요. 정말? 근데 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나도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날 오후 미츠오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클레르, 넌 우리 학교의 모범생이잖니.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없었어요. 이번 선택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니?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평소의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수학여행 신청 마감일, 저는 당당히 한국행을 신청했어요. 마리, 앙드레를 포함해 우리 반에서 총 5명이 한국행을 선택했죠.
나머지 25명은 모두 일본을 선택했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마리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 제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죠. 하필 제가, 모범생인 제가 다수의 선택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앙드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 모든 가설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실 뒤편에서는 일본행을 선택한 친구들이 들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쿄의 최신 게임 센터, 아키하바라의 애니메이션 숍, 하라주쿠의 패션. 저도 원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헛헛한 기분이 들었어요. 얘들아, 갑자기 마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만의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게 어때?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각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렌즈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K-팝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힘, 그리고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 이거 봐. 앙드레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경제 지표가 띄워져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규모, 기술혁신 지수.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 후 도서관으로 들어오신 미츠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입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방과 후에 잠깐 시간 있나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든 지갑을 꼭 쥐었죠.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네, 선생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밖에선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휘날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마치 지금까지의 제 모습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5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만의 작은 혁명의 시작이었나 봐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진실을 찾아 나서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도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늘 한국은 일본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죠.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탑승했던 파리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천장에서는 커다란 LED 스크린이 우리를 반겼고 로봇 안내원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비행벤이 아코레. 로봇의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여기저기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홀로 서 있었죠. 심지어 공항 밖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은 없고 가방만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게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진수 씨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겠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질서정연했죠. 일본에 대해서만 배워왔던 저희에게 이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봐. 저기 봐. 앙드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자 디지털 스크린이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가 표시되고 있었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진수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그때였어요. 옆에서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 소리. 한 일본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벌어진 광경은 저희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영무원을 불렀고 또 다른 사람은 CCTV 확인을 요청했죠. 심지어 한 할머니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택시비를 건네려고 하셨어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마리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 너무 달라. 열차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량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심지어 열차 안에서 5G 신호가 끊기지 않았죠.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통화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말하자 진수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IT 강국이니까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산 정상에서도 인터넷이 잘 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거대한 역사 내부에 쇼핑몰과 식당가가 들어서 있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저기 봐, 저 할머니. 앙드레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할머니께서 키오스크로 능숙하게 기차표를 예매하고 계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신선했죠.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야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첨단 빌딩들 사이로 고풍스러운 한옥이 보였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러분, 잠시 멈춰볼까요? 진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청계천이란 곳이었죠. 이곳은 원래 복개된 도로였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다시 하천으로 복원했답니다. 물길을 따라 걸으며 진수 씨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만큼이나 환경과 문화 보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계천처럼요. 그때 마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봐요. 저 할아버지들. 다리 아래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그 옆으로는 젊은이들이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객실 내 모든 설비가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첨단 기능으로 가득했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앙드레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른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왜 이런 놀라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첫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오늘 본 한국은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곳에는 일본의 그림자가 아닌 한국만의 빛나는 색채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네요. 도쿄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토록 한국을 폄하하려 했던 이유가 혹시 이런 진실을 감추고 싶어서였던 걸까? 클레르, 빨리 와봐. 우마리의 외침에 생각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식당 창가에서 마리가 손짓하고 있었죠. 해가 떠오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통기와가 빛나는 경복궁 지붕 너머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는 모습. 그 광경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 우리가 며칠 동안 더 많은 걸 보게 될까? 앙드레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그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제 겨우 시작이야.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을 발견하는 여정이.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서울은 더욱 빛나 보였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닐 거라는 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에요. 진수 씨의 설명이 시작되었죠. 600년 전에 지어진. 그런데 갑자기 마리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클레르, 저기 봐. 고개를 돌리니 정문 앞에서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궁궐 안에서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게다가 한복 대여점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복 입어볼까요? 음아리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어요. 한복을 고르는 과정에서 놀라웠던 건 전통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한복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일본 기모노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앙드레가 한복을 입어보며 말했어요.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색감도 더 화려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웅장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곳곳에 설치된 AR 안내 시스템이 600년 전 궁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와, 이게 정말 AR이에요? 음아리가 감탄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건물을 비추자 옛날 왕과 신하들이 정치를 논하던 모습이 홀로그램처럼 나타났거든요. 일본절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라간이라는 곳이었어요. 조선시대 궁중 요리를 만들던 주방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실제 궁중 요리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건 순전히 우리의 것이에요. 진수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식의 기본 철학은 약식 동원, 즉 음식이 곧 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료가 건강을 고려해서 선택되죠. 점심으로 먹은 한정식은 저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의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구나. 앙드레가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장관이었죠.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궁과 한옥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강남이에요. 진수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이었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셨을 때 보셨던 한국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이 이렇게나 달라졌다니. 타워 전망대에는 특별한 시설이 있었어요. 디지털 타임머신이라는 곳이었는데 VR 기기를 쓰면 과거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1950년대 전쟁 직후의 모습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가는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믿기지 않아요. 마리가 VR 기기를 벗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하다니.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우주선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전통 공예품부터 최첨단 제품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전시장을 둘러보며 앙드레가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전시관에서 본 로봇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로봇이 전통 부채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전통 예술과 첨단 기술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밤이 되자 DDP의 외벽이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로 변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얼마나 단편적이었던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계셨어요. 옆자리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마리가 속삭였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되다니.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복궁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AR 체험, 건강을 생각하는 한식의 철학,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온 도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놀라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은 마치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그리고 이 여행이 저희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오늘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본 한국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다. 600년 전 궁궐에서 미래의 도시까지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비가 내리던 오후,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쇼핑을 즐기던 마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죠. 내 휴대폰이 사라졌어.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방금 전까지 사진을 찍었던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더구나 그 휴대폰에는 저희의 모든 여행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죠.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저와 앙드레가 마리 주변을 둘러보며 찾아보려 했지만 쏟아지는 비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작은 휴대폰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한국인 여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죠. 유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학생은 저희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처 파출소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은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미는 저희를 이끌고 파출소로 향했어요. 경찰관들은 저희의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관 한 분이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의자에서 떨어진 것 같네요. 한 시민이 주워서 역 안내소에 맡기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실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위치를 파악하다니. 더구나 누군가가 주워서 바로 안내소에 맡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유미는 저희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안내소 직원분은 마리의 휴대폰 잠금 화면을 확인하고는 바로 돌려주셨죠. 마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의 휴대폰을 찾은 후 화면이 약간 금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유미가 근처 수리점으로 데려갔는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수리가 끝났어요. 게다가 비용은 프랑스의 5분의 1 수준이었죠. 프랑스였다면 새로 사는 게 더 낫을 텐데. 마리가 감탄했어요. 파리였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유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제 친구는 지하철에 노트북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다음 날 그대로 찾았대요. 그날 저녁 유미는 저희를 근처 한국식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보는 문화라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죠. 찜질방 안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발전했지만 이런 공동체 문화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앙드레가 말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부럽네요. 유미는 저희에게 한국의 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타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돕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죠. 아까 그 경찰관분들도 그렇고 안내소 직원분도 그렇고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더라고요. 마리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유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다음 날 유미는 저희를 서울의 골목골목으로 안내했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숨은 명소들,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들. 그녀와 함께하면서 저희는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할머니 혼자서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죠. 떡볶이를 만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한국의 정신을 볼 수 있었어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할머니, 이 외국인 친구들 처음 와봤대요. 유미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떡볶이를 더 듬뿍 담아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한국 음식 맛있지? 할머니의 서툰 영어에 저희 모두 웃음이 났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앙드레가 말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면서도 그 속에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거. 저녁이 되자 유미는 저희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달리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물에 비쳐 반짝였죠. 강가에 모여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 분명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았죠.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친구 유미. 마리는 이제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됐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제2의 고향을 찾은 것 같아요. 마리가 말했죠. 맞아요. 이제 저희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낯선 이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베푸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기록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저희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요. 오늘 우리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바로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그리고 마침 그때 일본에 간 친구들에게서 첫 메시지가 왔어요. 휴대폰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간 친구들에게서 첫 연락이 온 건 여행 닷새째였어요. 제 절친 소피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죠. 클레르, 너무 힘들어. 관광버스는 항상 늦고 호텔은 방이 너무 좁아. 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왠지 인공적이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막 홍대 카페에서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유미와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어요. 소피의 메시지를 보여주자 유미가 웃으며 말했죠. 도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일본에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관광지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관광이 어렵다고 했죠. 심지어 어떤 가게는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 봐, 클레르. 앙드레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일본에 간 친구들이 공유한 사진이었죠. 모든 게 관광객용으로 포장되어 있어. 진짜 일본인들의 삶은 전혀 볼 수 없어. 반면 저희의 한국 여행은 달랐어요.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진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죠. 유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늘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가르쳤는데 마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 그건 완전한 오해였네요. 그날 오후 저희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쇠퇴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이유를 직접 볼 수 있었죠. 혁신의 속도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앙드레가 감탄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청년 문화였어요. 홍대와 강남의 거리에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넘쳤고 새로운 트렌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반면 일본에 간 친구들은 젊은이들의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도쿄는 마치 박물관 같아. 소피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게 예쁘고 정돈되어 있지만 뭔가 생동감이 없어. 유미는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항상 도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빨리 움직여야 했죠.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안주하기 쉬웠던 거예요. 저녁에는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에 갔어요. 수천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서점 겸 도서관이었죠. 일본에 간 친구들은 츠타야 서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규모나 시설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봐요. 유미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빔 프로젝터로 영상이 투사되고 있었죠. 한국은 전통적인 것도 소중히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음 날 저희는 현대미술관을 찾았어요. 전시된 작품들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특히 디지털 아트와 전통 예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일본의 친구들은 정형화된 전통 예술만 보고 온다고 했어요. 한국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마리가 말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점심으로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신선했죠. 일본에 간 친구들은 정해진 관광 코스의 일식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차이인 것 같아요. 앙드레가 김치 리조또를 먹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면 일본은 오후에는 한강 시민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일본의 공원들은 너무 인공적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봐요. 또 연락이 왔어요. 마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일본에 간 친구가 보낸 사진에는 빽빽한 도쿄 거리가 찍혀 있었죠. 너무 답답해 보여요. 밤에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죠. 도쿄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차갑다고 하더군요. 이제 알겠어요. 마리가 야경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분명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건 단순히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정신과 문화의 차이였다.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나라.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어서 와, 클레르.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빠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 특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아빠, 할아버지가 본 한국이랑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저렇게 눈부신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워요. 다음 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친 건 미츠오 선생님이었어요. 클레르, 한국은 어땠니? 선생님의 질문에 담긴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역시 일본이 더 나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발표하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자 선생님이 놀라신 듯 했어요. 아시아 문화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일본에 다녀온 학생들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죠. 화려한 신주쿠의 네온사인, 정돈된 거리, 전통 사찰. 하지만 어딘가 관광객용으로만 포장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에 올랐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프로젝터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웠어요. 600년 된 궁궐에서 AR로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과 공공시설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코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발표 중에 저는 강조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 중심의 왜곡된 교육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편견에 사로잡힌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제 발표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특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두가 감동한 듯 했죠.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기술력, 따뜻한 정,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요. 선생님,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나요? 미츠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건 아마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도 다음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며칠 후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생회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국 학교들과의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클레르, 내가 해냈구나. 마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돼. 한 달 후 저희 학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유미의 학교였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겨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죠.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돌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현명하게 만든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내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게 해준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용기는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여러분, 프랑스 소녀 클레르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클레르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학교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이야기였습니다.